네, 박근혜 정권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늘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이 시각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기를 잠시 후에 열고요.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을 합니다. 네, 이 시간 탄핵 심판 첫 변론의 쟁점을 짚어보겠는데요. 네. 박대우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교수,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잠시 후입니다.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정권의 운명을 가를 첫 탄핵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역사적인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두 분의 먼저 말부터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죠. 먼저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1차 변론인데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로 촛불 집회도 10차에 걸쳐서 그동안에 엄청난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사건을 놓고 지금 오늘 첫 변론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불출석한다고 그러네요. 예. 오늘 이제 그러면은 이제 헌법재판소 52조 1항에 보면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오시라고 이제 말씀을 올렸다가 이제 안 나오면 이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아무튼 오늘 좀 나오셔서 엊그저께 기자간담회 할 때 이야기했듯이 좀 그런 식으로 헌재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변호인단한테 어떤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불출석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만약에 나오셨다면은 국회 그 탄핵 소추위원단하고 대통령의 변호인단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법리 공방도 하고 어떤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일단 대통령이 불출석했으므로 다음 기회를 잡는 정도로 이렇게 짧게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첫 탄핵 심판 공개 변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예상을 해볼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그 공개 변론을 한다 그러면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위원들이 가서 어떤 형태로 그동안의 증거라든지 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게 재판부가 심판관이 전원이 오늘 다 나오신다 그래요. 네. 그분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 측에 대통령이 나오셨으면 대통령과 또 그 대통령을 보호하는 대변인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신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방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한 15분 정도 초기에 어떤 그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들하고 대통령 대리인들 간에 아주 기본적인 이렇게 첫 미팅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노무현 대통령 출석 안 했을 때 15분 만에 끝났거든요. 오늘도 아마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10일 연거푸어서 아주 숨가쁘게 심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이게 헌법재판소가 5가지 어떤 탄핵 사유를 정리를 했는데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가지가 이게 축약될 때는 아시다시피 헌법 위반 사례, 법률 위반 사례 한 18가지를 5가지로 축약했는데 첫 번째 이제 국민주권 법치주의 위반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면서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대통령을 국민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했는데 비선의 어떤 양반이 민간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농단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대외적인 명분이라든지 헌법 위반 사례로서.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또 대통령 권한남용 부분. 혹시나 정경유착의 고리가 아직도 대통령 권력을 통해서 작동했느냐.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취급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옛날에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세계일보가 그 어떤 문건을 보도해가지고 세계일보 사장이 교체되는 그런 언론의 그 자유 침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세월호 7시간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조금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지날수록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것이 안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좀 낭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그런 과연 뇌물수수 부분, 제3자 뇌물 공유 부분이 삼성을 통해서 또 다른 대기업을 통해서 제3자한테 이루어졌느냐. 본인 통장으로는 10원 한 장 안 들어왔다니까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중요해요. 5가지가. 네. 18가지가 이게 5가지 이 범주를 이렇게 줄여져 가지고
지금 법리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거는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가 위반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좀 기만했다고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렇게 그런 보고 부분에 있는 대해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간단한 논의 정도만 하고 이제 본격적인 심리가 오는 5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비롯해서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출석하게 되는데 여기에 불응하면 뭐 처벌이 되거나 또 강제 구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세월호 7시간 이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새로운 이야기가 좀 나올까요? 우선은 그 새로운 이야기도 새로운 이야기지만은 예. 청와대에서 초기 4월 16일 날 대응할 때 국정원이나 또 해수부 해경과 관련된 그 청와대 브리핑이 허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10시 반에 대통령께서 직접 해경청장한테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석연찮아요. 예. 최근에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게 Q&A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 자체를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말하자면 그 행정관 두 사람은 실제 대통령하고 같이 자는 사람들입니다. 24시간 같이 있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명히 다 해결될 수 있는,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조직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기춘, 우병우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오전 시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거의 짜고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윤전추라든지 이영선 행정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네. 또 이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권한 남용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이미 이제 노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증거로서 도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권한 남용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의혹이 해결되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세월호 7시간의 문제는 여전히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만 두 행정관은 다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이 참 이제 숙제로 남겨진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난 국조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나와서 반드시 강제 구인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네, 어떤 그게 얘기를 왜냐하면은 실제로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재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네.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밤 주무실 때까지 국가가 위임해준, 국민들이 위임해준 그 권한을 자기가 헌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들이 대통령을 막연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안 나온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이건 청문회 때도 얘기했는데 강제 구인 관련돼서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뭔가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수님 동감하시죠? 특히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나 과거 청문회를 보면은 증인들이 꼭 나와야 될 증인들이 그 시간에 빠지고 차일피일 미루고 그래 가서 김 빠진 그런 그렇죠. 예. 청문회가 되다 보니까 예. 반드시 그 청문회법이라든지 증인 출석법 이런 거를 개정해서 좀 강제성을 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좀 시간 낭비를 하고 너무나 국력이 낭비가 되잖아요. 좀 고치는 게 맞다고 네. 봅니다. 자, 일주일에 지금 보니까 5일에 2차 변론 기일 준비돼 있고요. 10일에는 3차 기일이니까 굉장히 좀 어쨌든 빠른 속도를 내고 있고 빠르게 좀 심리를 하겠다는 헌재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법조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정미 재판관 3월 13일 퇴임 이전에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것이 지금 모든 언론들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헌철 헌법재판소장께서도 신년사에서 하여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겠다. 근데 저는 거기서 좀 한 가지 좀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빨리 3월 그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전 하겠다는 이야기 하는데 저는 다른 좀 뉘앙스를 본 게 정확하게라는 그런 말을 좀 저는 더 유심히 봤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는 뭘 이야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5가지 캐테고리를 과연 변론을 일주일에 2번씩 한다 할지라도 지금 헌재에서 요청한 증인들을 갖다 놓고 국회 소추위원들하고 대통령 변호인들하고 많은 논쟁이 있을 텐데 과연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3월 지금 말인가 이렇게 됐나요? 그때까지 모든 변론이 끝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좀 의구심을 가지고 봤어요. 그리고 예. 법리 논쟁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인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간단치가 않습니다. 막상 법정에서 시작하면은 10분 걸릴 것이 1시간도 걸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라는 그 부분을 더 비중을 두고 해석해서 조금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예.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첫 공개 변론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준비 절차가 치러졌던 지난달 30일에 박 대통령 그 대리인단인 중 한 명인 이중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좀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5일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할지 또 그것도 관심이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실제적으로 초기 대응하면서 청와대가 정말 진실되게 소신껏 이렇게 답을 해왔다라면 사실은 좀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부분입니다만은 명확하지 않은 서로 뭐 하부 기관하고도 말이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 세월호 7시간의 문제는 사실은 말하자면 이중환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밝히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본인 스스로가 말을 바꾸지 않았으면 처음에는 기억을 잘 못하신다 했다가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아주 뜨거운 맛을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미 이제 1월 1일 날 대통령 간담회에서도 기자간담회도 네. 얘기했지만 자기는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일상적으로 보고받았다 지시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국민적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저는 네. 아직 퀘스천 마크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박한철 헌재 소장이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오늘 변론이 그렇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 올렸듯이 5일 날로 이제 일단 다시 한번 출석을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그때도 안 오면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그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추인단하고 변호인들 의견을 짧게 듣고 다음에 하겠다고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가는 대통령 것 측 같습니다. 대리인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일단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 기회를 좀 미룰 수밖에 없다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의견이 있었고요. 어쨌든 세월호 7시간이 네. 계속해서 지금 뭐 다큐멘터리도 그렇고요.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청와대 측에서도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이게 좀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한 부분이 없다면 뭔가 좀 명쾌하게 내놓을 필요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행적에 대한 뭐 CCTV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내놔서 빨리 이 쟁점을 빨리 좀 끝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 그래서 신년에 갑자기 그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월호 당일날 머리 손질을 했지만은 정상적인 업무를 봤다. 머리 손질했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예, 예, 뭐 미장원에 누가 들어왔다는 것까지 인정이 된 거죠. 음. 근데 그 머리 손질이 이제 얼마 동안 한 건지까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하여튼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대충 뭐 보고 받고 조치한 거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특검이라든지 헌재에서는 더 정확하게 분 단위로 속된 얘기 10분 단위로 좀 정확하게 제출해달라 이렇게 예. 요구를 했고 청와대 변호인단들이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다 이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이 좀 당혹스러운 거죠. 근데 머리를 예. 하신 부분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더 구체적인 게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이제 뭐 부분인 것 같은데. 예. 대통령 그러니까 말씀하신 제일 거 그렇게 보는 거죠. 안타까운 것이 실제로 이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것 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경호실의 기강을 무너뜨린 게 가장 잘못한 겁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가 정권이 바뀌면 안보실과 비서실 중심으로 가고 경호실을 손댄 정부는 없었습니다. 예, 예. 근데 2014년 1월 달에 경호실 수행부장을 바꿔버리잖아요. 말하자면 세순실이 자기가 들락거리는데 자꾸 체크를 하니까 귀찮다고 그때부터 이 구멍이 뚫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실 자체가 피해자가 돼버려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대통령은 아침에 특히 박 대통령이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그러면 4시 반에 5시에 일어나셔서부터 혈압 체크, 건강 체크부터 일정을 쭉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국민 주권주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오전 시간대에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 있었는지조차도 저는 의심스럽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헌재 변론에는 박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결국 변론까지 미뤄졌는데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도 특검의 수사 방향, 뭐 탄핵 소추 사유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앞으로 수사나 탄핵 심판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많이 미치죠. 예. 아시다시피 촛불 집회 초반기에는 청와대에서 정말 상당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과
또 뭐 종편을 포함한 모든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큰 그런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로 그냥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그러다가 십자까지 오는 촛불 집회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맞불 집회도 네. 애국 진영에서 맞불 집회도 오면서 그동안의 언론 보도 중에서 몇 가지 허위 보도 사례, 과장 보도 사례도 알려지고 양파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은 좀 적극적으로 전달돼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네. 더군다나 최근에 대통령 주변에 그 변호인단이 잘 꾸려지지 않습니까? 전직 예. 헌법재판관도 들어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수차례 회의도 하고 그럼 대통령의 그런 전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전도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동안에 언론에서 제기된 많은 사안들이 진실도 있지만은 조금 과장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극복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거는 대통령의 권리라고 봅니다. 일반 형사 잡범들도 변론의 기회를 주고 3차, 5차까지 재판하는데 대통령이 그 정도의 뭐 권한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 뭐 예상대로 두 분 예상대로 1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탄핵 심판에 있어서 예. 박한철 헌재 소장이 박 대통령 당사자가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변론이 이루어질 수 없고 좀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5일에 2차 변론 기일에서 본격적으로 양측의 변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5일에는 3시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3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고 증인으로 나서서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 빨리 끝났네요. 10분 만에 일단 뭐 양측의 간단한 입장만 듣고 끝이 난 것 같은데 일단 5일이 본격적인 어떤 양측의 주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일 날이 대통령의 권한 남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날인데 네. 오늘도 여기 좀 전에 자료를 보니까 박한철 헌재 소장께서 엄격 공정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엄격 공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5일날 아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 측의 소추위원들하고 변호인단 간에 과연 권한남용 부분, 특히 여기 나오는 증인들이 보니까 안봉근 이재만 대통령의 최측근들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을 최측근들이 출석하고 네. 또 윤전추, 이영선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의 동선을 모든 동선을 꿰고 있을 전직 행정관들이 네, 출석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날 변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아마 변호인단이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 자, 지금 화면 보신 대로 국회 소추위원단장이죠. 권성동 위원장이 단장이 오늘 변론 끝나고 나서 브리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잠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차 변론 기일이 끝나고 나서 국회 소추위원단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화면이 좀 멈춘 바람에 저희가 잠시 후 연결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차 변론기는 원래 이렇게 좀 요식행인가 봐요. 10분 만에 끝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헌재 측도 알았을 텐데 네. 일단 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워밍업 단계로 가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과정을 지나야만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안 나오셔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가기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면 바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그런 이제 의례적 절차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 여기 보니까 지금 당사자 잠시만요. 불출석- 예, 맞습니다. 권성동 위원단장이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호성과 안종범의 증언을 토대로 신문하기 위해서 최순실을 마지막으로 배치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대통령께서 1월 1일 벽두에 기자를 상대로 간담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 제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면은 이렇게 대통령께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이 탄핵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을 상대로 탄핵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이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이 탄핵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그다음에 증인신문을 통해서 신속하고도 정확한 그런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청구인 측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언론인들께서 수사기록 봤느냐 하면서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록을 저희들이 열람을 하고 저희들이 봤더라도 우리 탄핵 소추위원단이나 우리 청구인의 대리인단들은 탄핵 법정에서 증거조사, 즉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는 일체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저희들은 법조 윤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금도와 예의를 지켜서 탄핵 심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협조 부탁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우리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들에게 어떤 내용이 조서에 들어있는지 검찰 수사 기록에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전화를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국회 소추인단 권성동 단장의 브리핑을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헌재 대통령 이야기 있었다면 이제 그 외부에서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서 기자간담회 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내비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대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그런 말씀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변호인들하고 각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죄를 증명하는 그런 주된 임무를 갖고 있고 또 법조윤리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수사기록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분들한테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기자간담회 부분은 좀 국회하고 청와대하고 판단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국회에서는 언론전을 하지 말고 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좀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어진 틀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범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 일단, 대통령이 이렇게 네. 법정 밖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 또 앞으로도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겠다 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기자간담회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카메라나 노트북 같은 걸 들고 들어오지 말아라고 예. 하고 치밀히 각봉된 또 변호인들의 의견을 들은 그 매우 인위적인 어떤 그런 쇼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그것이 뭐 법적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의 논쟁도 하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헌법 법정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구술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도 의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네, 자유로운 여러 가지 신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는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저는 좀 퀘스천 마크다는. 네. 자, 어쨌든 오늘 첫 번째 공개 변론 시작이 됐지만 10분 만에 끝이 났고요. 박한철 소장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심리할 것이고 박 대통령의 1차 변론길 불출석으로 인해서 이번 1차는 연기가 됐지만 2차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선임평 없이 심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5일 2시에 일단 안봉근 3인방 중에 2명이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3시부터는 이제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죠.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두 사람에 대한 행정관에 대한 행정관이죠.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 3차 공개 변론이 참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여기서는 순서 신문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호성 그리고 안종범, 최순실 순서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보니까 정호성과 안종범의 어떤 증언을 듣기 위해서 최순실을 제일 뒤에 배치했다고 얘기했는데, 예. 보니까 거리 순서입니다. 물론 뭐 비선에서는 최순실 씨가 가장 가까웠겠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 보면 정호성 제1부속실장에 일단은 가장 먼저 측근해서 왜냐하면 거기 객관적인 자료가 핸드폰에서 지금 나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안종범 정책기획수석이 과연 재벌들한테 얼마나 영향력을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가지고 수첩에 적힌 대로 행사했느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정황 등을 가지고 최순실 씨가 그러면 그 뒤에서 이런 부분을 부탁하고
정호성, 안종범 씨가 공동으로 대통령도 만약 공동 정범이라면 이것을 묵인하고 같이 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법리적으로 이렇게 증명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야기 해볼 텐데요. 임명진 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아주 열심히 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친박계 핵심 위원들의 또 반발도 거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인 위원장이 자진 탈당을 오는 6일까지 결판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번 주말 내에는 결판이 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이제 저항이 굉장히 거세죠. 오늘 이렇게 임명진 위원장께서 나오셨는데 예. 이정현 대표는 이제 내가 대신해서 홀로 모든 어떤 책임을 다해서 네. 사퇴하겠다 탈당을 하셨죠. 그렇지만 지금 서청원 의원이라든지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끝까지 당에 남겠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했고 심지어는 이게 어떤 폭로 전어의 성격까지 띄고 있습니다. 임명진 목사 들어오셨을 때 인적 청산 문제는 거의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청원 의원이 그 자신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다 뒤집고 그렇게 밀어붙이듯이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6일까지 거취를 결정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청원, 최경환 이 두 사람이 끝까지 가지 않았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어떤 당내에서의 분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지어는 누가 나가야 될지의 기로에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자 그 리포팅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임명진 위원장과 지금 뭐 정우택 원내대표라든지 그 두 사람은 쇄신의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충돌을 인해서 그만두게 된다면 정말 이제 그 호흡기를 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어떤 친박 그 중심 핵심 인물들과 절충점을 찾지 않겠냐는 게 있었는데 지금 임명진 위원장의 어떤 그 스탠스로 본다면은 절충점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많은 말씀하셨네요 보니까. 네. 서청원, 최경환, 뭐 기타 핵심 칠박들 위선 후퇴가 아니고 탈당까지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선 후퇴까지는 제가 보니까 저 비대위원장 맡을 때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그랬는데 이제 탈당까지 이야기하니 거기서 지금 갈등 요인이 있어. 그러면 이정현 대표가 내가 책임지고 가니까 더 이상 거론 말라 하니까 안 되겠다. 다 좀 핵심 요인들은 좀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됐는데 저는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내정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그분은 목사님으로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과거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런 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난파선 직전에는 새누리당의 그런 보수의 정체성을 과연 잘 추스리고 재창당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보수를 좀 잘 견인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은 퀘스천 마크였어요. 그러나 이제 인적 청산을 가장 우선순위에 주다 보니까 그런 다른 로드맵이 전혀 안 보이고 여기서 지금 비대위원들도 임명을 못하고 지금 난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차피 지금 비박들이 탈당한 새누리당은 신박이 한 60여 명 중심된 당인데 거기서 임명진 위원장이 정우택 원내대표 두 사람만의 의기투합으로 당이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선 후퇴 정도로 받아들이고 당을 바꿔가면서 좀 점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센 카드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임명진 위원장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간 그 비박 분들을 향해서도 뭐 금수저 출신들이 서민 보수를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쌓아놓은 뭐 속된 이야기로 뭐 더러운 거를 우리가 치우고 있는데 그분들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뭐 윤리적으로 당위적인 이야기는 좋습니다. 다 옳은 이야기인데 그러나 정치판에서 막상 무엇을 가지고 안을 가지고 일을 하고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려면은 지금 인적 청산도 중요하지만 새누리당의 정치의 보수성을 세우는 그쪽도 같이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혼란만 지금 가중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네.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인 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외치는 것은 반기문 총장 영입을 위해서 뭐 포석을 깔아놓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뭐 아까도 인 목사님 스스로 말씀하실 때 검증을 받아야 될 분이지 뭐 어떻게 당연히 우리 당에 오는 것도 아니지 않고 예. 그리고 반 총장께서 아직 서울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분이 검증을 받을 일도 많이 있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새로운 창당을 통해 가지고 집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모든 거 바꿔야 되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반 총장이 이 당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임명진 두 목사님의 뜻으로 그게 가능하지도 않아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섣부른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임명진 목사님 대한민국이 지금 보수가 뭘 해야 되는지 새누리당이 거듭나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돼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인적 청산만 너무 앞에 세우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난파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어쨌든 인적 청산의 속셈을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어떤 정당이라는 것이 정권 창출의 목표이기 때문에
불임 정당이 된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인적 청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된 다음에 누구를 대표 선수로 내세울 것이냐 이런 면에서 자꾸 이제 반기문 총장과의 어떤 연계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은 뭐 어차피 반기문 총장이 친박의 색깔을 빼고 난 다음에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개혁보수신당을 하더라도 임명진 목사 말씀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새누리당을 도움받지 않고서는 현재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금 바로 뭐 새누리당이 임명진 목사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큰 지지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넣었음으로써 초기에 말하자면 개혁신당이 나간다고 했을 때 여론조사가 17%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이 개혁보수신당보다 앞서는 정도의 기본적으로 주춤거리는 것은 만들어놨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친박계 핵심적으로 책임지는 인적 척산을 하고 대통령 탈당 처리를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그때는 다시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새롭게 새누리당의 이름을 완전히 재창당하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개헌의 논의 속에서 훨씬 더 폭을 넓혀서 한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도 해볼 만하다 이런 속셈을 가지고 그렇다면 굳이 반기문 총장이 네. 여기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네. 얘기죠. 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는 이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의 브리핑 들어보셨고요. 이중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브리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함께 보시죠. 글쎄요. 그렇게 기자간담회 한 줄은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29일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 면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만난 적 없으세요? 예, 그 이후에 만난 적 없습니다. 전에도 만난 적 없으신가요? 너무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에 대해서 거치게 물으시면 변호사로서는 대답할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선임 이후에 대통령은 그럼 딱 한 번 보신 거예요, 그에 29일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하기 좀 어렵습니다. 국정에서 얘기해 달라는 대통령 국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회 측 주장이라는 게 결국 탄핵 소추 사실이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제출한 답변서 또는 내일 변론 과정에서 모두 진술 및 변론 과정에서 입장을 밝힐 겁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말해달라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장애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에 대리인이라는 게 결국 의뢰인의 입장을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대리인의 역할이니까요. 기자 간담회는 미리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도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법정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만 따져서 대통령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서의 기자 내용하고 같은 취지의 답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마 출석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석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과거 사례를 묻는 게 아니라 요번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았지만은 당연히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사건은 피청구인의 불출석을 전제로 진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을 방어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럼 똑같은 그냥 대통령의 방어권을 포기하신 건가요? 그럼 그 말은 제가 처음 듣는 말이어서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인단에서 나오신 말씀이신데 대리인단 계신 분 중에서 어느 분이 그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그 송범규 변호사님께서 그 2004년 탄핵 심판 때 보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글쎄요, 그 부분은 손범규 변호사의 개인적인 생각일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헌재를 갔다 왔습니다. 이중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간단한 질의응답 보셨는데요. 뭐 특별한 말은 없었고 일단 탄핵 소추 사실을 오늘은 소추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자기는
모두 진술, 그러니까 2차 변론 기일에서 모두 진술이나 변론 기일을 통해서 답변서 내용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제 새 기자간담회를 대리인인데 보호받은 게 없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 지금 이중환 법률 대리인께서 사실은 저는 기자간담회를 상당히 전략적이고 무슨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막상 또 이 변호인 이야기는 사전에 총보를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느낌이 지금도 이제 대통령의 그런 소통 스타일이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부분들이 알아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조금 대리인 자체 그죠? 아직 저 변호인들도 답답한 느낌이 있는 느낌을 표정도 그렇고 예. 기자들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대통령께서 지금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법률인들의 도움을 좀 받으려면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모든 걸 좀 개방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지 국민들의 그런 누그러지는 감정도 좀 기대할 수 있고 예. 이러는데 지금 저 변호인의 이런 협소한 그런 답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부터라도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이고 모든 주위분들하고 더 많이 소통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대통령을 변호해줄 대리인단과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짐작해 볼 그런 수가 있는데요. 부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컨트롤 타워가 별도로 있다. 그게 뭐 김기춘 따로 비서실장이든 있다는 뭐 말씀이시죠? 정윤회든 하여튼 여전히 있고 또 민정수석실에 해줄 수 있고 다만 지금 얘기에 의하면 어느 정도 이 대리인단이라고 하는 것은 헌재와 대통령 간의 연락책에 불과하다. 예. 이제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위에서 정리된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변론도 하고 답변한다. 그 이상의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예. 일단 박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출석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 밝혔고 아까도 이제 권성동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박 대통령의 2차 변론 기일 증인 출석 재청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일단 사실상 뭐 2차, 3차까지 변론 기일은 일단 뭐 박 대통령의 어떤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뭐 여기서 뭐 형사재판하고 달라서 말하자면 피의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전체의 정향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주환 대리인이 세월 7시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철저히 답변을 준비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2차 변론 기일에서 모두 발언도 그렇고 변론 기일에서 답변서 내용과 함께 모두 밝힐 것이라고 이런 답을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마 변론에 출석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지금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인데 어떤 사정이 있길래 못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전략이 있는 걸까요? 네. 기자간담회를 놓고도 이제 전략적인 어떤 속셈이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과거에도 보면 대통령께서 좀 대민 접촉을 많이 안 하고 네. 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관들의 좀 대면 보고를 받고 토론과 그런 것보다는 서면 보고를 좀 받고 또 부속실을 통해 가지고 결재를 하고 이런 것이 많았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현재 이제 국정농단을 오는데 일부분에 조금 기여를 하지 않았나 많은 걱정들을 하고 또 그렇게 좀 증명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돼서 이제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결정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직접 안 나오고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법리전을 하겠다 이런 지금 자세가 명확하게 보이겠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좀 나와서 적극적으로 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를 헌재 재판정에서 좀 더 하고 예.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도 시원하고 본인도 억울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재판정에서 확 시원하게 얘기하면서 걸을 걸 걸르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법리인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방어 논리를 개발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나서지 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국민 여론은 상당히 안 좋고요. 물론 여론이라는 것도 있고 또 공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보는 네. 여러 가지 좀 판단 능력 이런 걸 보더라도 네. 조금 소통 능력은 오늘 이 답변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패러디가 되겠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하지 않는다. 출석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안 나오겠다. 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 아주 재미있는 표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5일로 2차 변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요. 이날 이제 본격적인 양측의 주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날 또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덴마크에서 지금 최윤실 씨의 딸이 잡혔습니다. 네. 잡혔는데 일단 본인은 잡힐지 몰랐는지 굉장히 편한 복장 차림으로 있었고 네. 또 그 신문 과정에서 아이의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울음을 보이기도 했고 또 불구속 수사를 보장을 전제한다면
자진 귀국하겠다고 했지만 특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축했습니다. 정유라의 어떤 이런 행동, 뭔가 좀 이렇게 사전에 어떤 지시받은 게 있고 그런 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실제로 너무 이제 그런 쫓기는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또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들 또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또 상세히 하는 것 보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엔 놀랍고 또 한편은 굉장히 뭐 학교도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교수들이 학점 줬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굉장히 또 놀랍고 굉장히 여러 가지 충격입니다. 어쨌든 덴마크의 그 올불그 법원에서 30일 저녁 9시까지 구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부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